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우광 원장입니다. 25년 시험 대비 통합천재 점검실명자 밴드 스터디 일주 1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거의 한 2달 지났죠. 자, 이제는 1차 끝났고 이제 곧바로 실전입니다. 그래서 GS 1순환 다 끝났고 GS 2순환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문제풀이 강의인데 굉장히 빡세죠. 빡세고 굉장히 양도 많습니다. 통합천재에 대해서는 뭐 긴 설명하지 않아도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강의고 가장 많은 합격자, 압도적으로 많은 합격자가 나왔고요. 뭐 이것은 합격 수기의 숫자라든가 합격 수에 언급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소문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와 강사를 믿고 달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시험이 굉장히 합격자를 적게 뽑은 적이 있었죠. 39명. 그때 한 분이 딱 한 분이었어요. 근데 물론 다른 분도 있었겠죠. 근데 굉장히 좀 센 표현으로 통합천재 교재만 보면 다 합격한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느냐. 자, 그거 사실입니다. 그 시험에서 통합천재 딱 봐가지고 60점이 나올 동 말 동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통합천재에서 60% 밖에 안 나왔다, 또는 50% 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합격자가 안 나옵니까? 합격자는 나와요. 합격자는 나오는데 작년처럼 200명 이상 뽑을 때랑, 그쵸? 100명 뽑을 때랑 아예 그냥 39명 뽑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적중률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시험 출제자들이 아예 몇 명을 뽑겠다 맘먹고 들어온 이상 어떤 교재든지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격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합격자들 중에도 통합천재를 본 사람들 비율 따졌을 때 또 전국 1위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모두 다 그럼 공부하겠다. 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나온 저희 동생도, 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저희 동생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 교재, 남들이 다 보는 교재, 좋다고 소문난 교재, 그 교재 봐가지고 시험 받고 전국 수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는지 어렵게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사실. 동생이 시험 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저희 동생이, 친동생이 본 교재에서 대부분 나오지 않았다 해도 저희 동생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합격했을 거라고 봐요. 똑같이. 수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자, 교재와 강사를 믿고 따라오라. 그 말은 강사가 말한 거, 그 다음에 교재에서 다 나온단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누구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생에서 해야 될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 핑계에 불과해요. 다 핑계. 다른 사람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안 나오고 시험을 어떻게 낼지 뭐 이연물까지도 여기다 시험에 실어놨으니까 성능시험 조사표도 실어놓고 어디서 나올까요? 만약에 그러면 성능기준 문제도 적어놨지만 성능기준에서 이 책에 없는 문제에서 100% 다 내버린다. 점검 실무도 이 책에 없는 것들 다 그렇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다른 학원 교재에서도 적중을 할까요? 어차피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닦은 수험생이 있고 합격자를 빵명, 즉 한 명도 안 뽑겠다, 이게 아니라면 반드시 합격자 나온다는 것이고. 자, 이것을 저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제가 원래 하나와 기아 그 다음에 롯데를 좋아했어요, 원래가.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안사람은 계속 기아를 트는데 제가 뭐라 합니다.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틀지 마라.
나는 하나를 보겠다. 근데 이제 집사람도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냥 안 보고 자기는 차라리 롯데를 보고, 이거 원래 하나 그냥 롯데를 응원했어요. 자, 아무튼 약간 옆으로 섰는데, 야구를 좋아하고 못하지도 않아요. 배운 적은 없는데 시속 100km 나옵니다. 자랑 같은데 운동신경이 좀 있나봐요. 그 야구 이렇게 던지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던지면 컨디션이 좀 올라가면 100km 나오고, 보통 대충 던지면 80 몇 km 나다가 땀 좀 흐르고 하면 95km, 98km 나 100km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야구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렇게 방망이로 때린 것은 예전에 젊었을 때 해봤지만 배운 적은 없겠죠. 그건 해봤는데 던지는 것은 진짜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본 게 손으로 꼽습니다. 20번도 안 될 거예요. 4인 야구를 몇 년 해도 100km가 안 나온 사람도 많다. 어쨌든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구를 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야구를 모르신 분은 없겠죠. 근데 이 진짜 중요한 게, 어쩔 땐 제가 감독보다 더 야구를 보는 눈이 밝다, 감이 좀 금방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자, 근데 제가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 KBO도 그렇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야구 이야기, 축구로 한번 가볼게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 2002년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의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OT예요. OT를 안 할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점 이순환이기 때문에. 자,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나라 감독 되고 나서 진짜 적이 많았어요. 별로 신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니 선진국에서 네덜란드 우리가 이 기술 축구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5대 0으로 졌다. 그때 차범 감독 잘렸습니다. 바로 월드컵 나와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도 충격이었죠, 새벽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잘한다는 감독,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기술을 좀 습득을 해라,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웬걸? 자, 한국 축구의 문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술은 올라와 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없다. 체력 올려만 주구장창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은 선수들 다 뽑았어요. 진짜 이 국내 축구 지도자들이 히딩크 감독을 처음에 신뢰하지 않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 월드컵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뒀죠. 아무리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다지만 진짜 엄청난, 그 당시에 축구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 봐요. 자,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야구를 직접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투수들 왜 이러지 못 던져 욕을 했는데, 진짜 개새끼 막 이런 식으로 욕은 하지 않고, 아무튼 왜 이러지 못 던지지 했는데, 저 던져보니까 이게 저 뭐 던지는 방법 몰라요. 그냥 유튜브 몇 번 한두 번 보고 그냥 던지는 건데, 이게 체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세 번 던지면 벌써 숨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투수들 뛰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뭐 힘든 게 뭐가 있다 저러지 했는데 정말 힘들더란 겁니다. 자, 야구 방망이도 그래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내가 체력이 좋았을 때 던지거나 때린거나, 그렇지 않은 거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몸에 체력을 올려야만, 기본 체력을 올려야만 잘할 수 있구나, 야구를. 그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자, 공부를 와볼까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녹아있고, 기본소도 많이, 이 GS 1순환 때도 우리가 기본 체력을 길렀고, 자, 기본 체력을 길렀으면 역시나 또 연습 경기 해야 되고, 기본 체력 기르면서 GS 2순환 똑같다는 거죠. 기본서만 계속 보고 이해주로 봤다면, 이제는 비슷하게 이해도 하고 개념을 정리하지만, 이제는 문제 났을 때 이렇게 쓰고 풀구나. GS가 거의 비슷해요. 몸통이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 많은 문제를 담아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 체력이란 거예요. 여기에 없는 게 어떤 게 나올까? 그 다음에 여기 비록 당겨져 성능 조사표, 저는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외운다고 달라는데, 이건 뭐냐면 마치 축구에서 오버헤드킥 계속 그것만 주구장창 연습하고, 야구에서 멋진 슬라이딩 하면서 공 잡는 거, 그 다음에 저기 포크볼 떨어진 것을 이 몸을 던져가면서 때리는 연습,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직구 스트라이크는 못 던지고 빠진 볼, 내가 교묘하게 한번 보여줘요. 슬라이더 딱 걸치게끔 하겠어. 포크볼 뚝 떨어지게 한번 밑에 줄에 계속 그것만 연습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던지는 연습은 직구 연습만 하고 커브는 한 번씩만 해서, 그러니까 지엽적인 성능 조절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그 시간에 계속 기본기를 연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보니까 한 두세 번 봤다 했잖아요. 뭐 팔을 최대한 뒤로 당겨가지고 이 각도는 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뒷다리를 땅 지면에 고착시켰다가 튕긴다는 생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여러가지 일련의 과정들 안 돼요. 한 20가지를 염두에 두고 던져야 되는데 한 서너 가지 염두에 두다가 나머지 다 놓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같은 모션으로, 그래서 양현종이라든가 뭐 류현진 선수가 계속 같은 모션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섀도우 피칭이라고. 아, 그래서 그런 걸 하는구나. 이게 바로 기본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체력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달리기. 이정범 선수 아시죠? 이정범 아들 이정범가 지금 엄청 잘하는데, 이정범 선수는 제가 좋아했던 선수인데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데 맨날 그 이야기해요. 나는 절실함이 있었다.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주구장창 달리기만 했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거 안 했대요. 달리기만 했다면 달리기만. 체력 훈련만. 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본기라는 것이고, 이정문 선수가 계속 기본기 훈련했는데 그 다음에 직구만 때리는 연습했는데 실전에서 변화구가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오는 공을 잡는 연습을 했는데 옆으로 새는 볼이 온다. 이쪽 왼쪽 오른쪽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에서 체력 훈련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확신을 해요. 확신을. 그러니까 제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8년인가요 9년인가요 합격자 제일 많이 나왔다니까요. 의대하고 막 사진 막 부풀리게 해가지고 막 같은 사람 복사부 채워 걸렸잖아요.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 사진이 지금도. 카페에서 그거를 삭제했는데,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들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다 전화해서 다 확인하고 수험번호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따라 합격 수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 자, 그리고 이제 OT는 이 정도로 끝낸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고, 자, 이거 맨날 제가 드린 말, 생활의 단순화. 자, 생활의 단순화는 주관적으로 내 생각이 단순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사람을 정리해야 되고요. 사람 정리. 사람을 많이 만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휴대폰 등 주변 기기 정리. 휴대폰 정리.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가 딱 단순화돼 있어야 돼요. 공부 장소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시고, 가령 그런 거죠. 집에서만 한다, 또는 집에서 한 50%,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뭐 한다, 독서실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시란 겁니다. 나는 근데 카페에서도 공부 잘 돼요. 저는 카페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카페도 그러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나한테 좀 맞는 거 해서 한다는 겁니다. 공시족처럼 하루 종일 진척할 게 아니기 때문에 두세 시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내 생각도 정리가 돼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연구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됐어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괴롭혔어요. 예전에 나한테 싫은 소리 했던 사람, 좀 부정적 이야기 했던 사람들, 시험 끝나면 다 사라지는데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러면서 공부한다. 서울대 나온 제 동생도 그거에 시달렸어요. 진짜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 2차 시험 보기 전에 3개월 전에 소개팅을 시켜줬대요. 근데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다고.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예뻐가지고, 같은 서울대 출신 여학생, 거부를 당한 거죠. 근데 그 친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나였으면은 애프터 신청 받아줬을 텐데 네가 이런 건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이제 친한 친구니까, 친구들끼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였겠지만 시험을 앞두고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겨내고 수석으로 합격해버렸잖아요. 수석 합격. 뭐 멘탈이 서울대 갈죠. 멘탈 그러지도 않아요. 멘탈 약해요.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멘탈 약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예 포기해버리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저는 그냥 내 탓을 해버려요. 특히 사업하면서는 정말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죽겠어요 아주. 제가 처음에 시작 때 5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관리사 좀 3분이에요. 3분. 3명입니다. 3명. 저까지 26일날 한 분 더 들어요. 4명이죠. 4명. 뭐 회사 커져도 자랑을, 매출액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회사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기본술한테 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좀 빠지고 이제 제가 강의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인원이 늘어날수록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아져요. 어떤 친구는 하루 근무하고 안 나온 친구도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입사준을 3번 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면접을 안 봤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또 입사준했는데 무려 처음에는 짧게 이렇게 써놓고 이 미사 요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이력서요. 제발 면접 기회라도 한번 주셔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도 안 흔들렸는데 4번째 입사준 하면서 장문의 편지식으로 정말 열심히 할 것이고 나의 마지막 직장이고 흔들려 버린 거예요. 원래 주택재개발조합 그쪽 일을 했던 분인데 들어와가지고 3주도 안 돼서 나가버렸어요. 정말 죄송하다 하면서.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정말 화가 나요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4대 보험도 가입 안 시키고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내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 뽑을 친구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했는데 너무 믿어버린 거죠. 근데 그 친구를 원망하면 제가 못 견뎌요. 처음에 원망, 그러니까 다 내 탓이다. 이런 방법론적으로 이런 걸 못했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람 말에 현혹이 됐고, 나간 다음에 이력서를 보니까 이 친구가 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현혹시키는 기술. 이 친구를 비난하고자 하면 그런 일이잖아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죠.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 탓을 해버려야 된다. 객관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OT에서 가장 핵심이었고, 첫 번째가 단순화라는 거고, 두 번째가 여러분 공부하다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저도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하다 공부하다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책 떨어진 거 아닌가? 아이고 이런 걱정. 근데 사법연수원에서 서울대 출신 중에는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너무 시험이 지옥이에요. 저 8일 동안 보는데 몇천 페이지 사건을 판결서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8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다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정도로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거지. 강사와 교재를 믿자. 이 말이 아까 했던 말 반복이에요. 내 강의와 내 교재만 보면 무조건 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때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뭐 야구, 축구 이야기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OT를 끝냅니다. 자, 이제 제가 20일날 드디어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아직까지는 이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거 정말 여러 날 며칠 동안 고생해서 정리한 자료예요. 여기서 뭐 시험에 나온다 이건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실무하면서 최소한 이걸 모르고서야 실무를 할 수가 없고, 경력이 10년 넘어가는 이 보조 인력들, 심지어는 특급인 친구들도 이 아직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영을 하다 보면 모든 걸 알아야 돼. 빛의 신고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법규 적용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법규 적용도 잘하는데 또 빛의 신고는 또 잘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거 활용에 대해서는 이걸 뭐 다 내가 다 외우겠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지금 봐도 쑥 읽힐 것이고, 안 되신 분들은 통합천재 문제풀이하면서 한 번씩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저작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자체자금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통합천재에서 문제로 다 다루고 이미 다 공부한 거죠. GS1선에서. 그래서 작동 점검은 작동 종합이 있고요. 종합에는 최초 점검과 그 밖에 종합 점검 보고서이기 때문에 최초 그 밖에 종합 점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들어왔고 이게 들어온 취지는 이 감리가 준공 승인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1년 뒤에 받도록 했잖아요. 감리가 제대로 했다고 판단이 했기 때문에. 근데 큰 주상복합이나 큰 건물 들어가 보니까 감리가 제대로 못한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최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점검인데 법정 공휴일이 이건 특이하게 포함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보고서 제출 기한이라든가 이행계획서 이행계획서 내고 그 다음에 이행하고 나서 완료보고서 내야 되냐. 완료보고서도 법정 공휴일이 제외가 되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행기간을 주잖아요. 이행기간은 10일 또는 20일 주잖아요. 근데 그 10일이나 20일은 법정 공휴일에 또 포함이 됩니다. 공사는 공휴일에도 할 수 있다 보고 점검은 좀 힘들다 보고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점검 할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게 돼 있다는 공사한 것처럼 마치. 그래서 이게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 창고가 굉장히 실무에서는 좀 중요해요. 자, 뭐냐, 특히 이런 것들 건물을 중시한 큰 건물, 뭐 연면적 많이 넘는다, 2마이 넘는다 이런 공장이라든가 큰 건물인데 여기다 조그맣게 증축을 해도, 자, 기존에 A라는 건물이었는데 이 증축 부분이 아무리 미소해도 B 합해서 새로운 건물로 즉 C라는 건물로 봐버리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최초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A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존 부분 B와 A가 이렇게 별개로 인정될 경우에는 증축 부분에서 최초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A에 대해서는 원래의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이것까지 나오기는 힘들겠죠. 혹시 또 모르고. 그 다음 실무에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작동 점검의 대상부터 기술력은 어차피 통합천재 문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차를 보면서 문제화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중복돼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종합점검. 종합점검 대상은 당연히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되고, 노 거단하면서 산안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거. 그 다음에 자터리 던지면서 공천 달라고 했다. 지금 국민의힘 난리가 났었죠. 재밌어요. 자, 이재명 민주당도 재밌었죠. 대법원이 이렇게 파기환송했다가 아무튼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가 개혁신당을 지지합니다. 지금은 어렵겠죠. 좀 젊은 사람이 대통령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하기는 또 하면 또 그러니까 또 그냥 애교로 봐주십시오.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하시면 너는 새끼 뭐하는 놈인데 네가 왜 이준석을 지지하나요? 또 뭐라 하지 마십시오. 좀 약자잖아요. 이준석이 될 일은 없으니까. 그쵸? 이제 뭐 6%에서 7%인데. 자, 실무에서는 이 공공기관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공공기관. 대학교는 이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자, 이제 종합점검의 기술 인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세요. 자, 그러니까 너무 초보분들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지금 막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통합전제에서 또 볼 것이고 이런 말조차도 지금 시간 낭비예요. 자,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 소방안전관리로 선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소방에서 관리사나 기술사가 직접 개인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쵸? 등록되지 않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는 소방에서 관리사 자격증이 따로 없다면 관리업에 주일료로 등록될 수가 없겠죠. 예전에 뭐 특급 점검자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또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방문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하는 것이고 GS에서 다 본 거니까. 자, 신설된 특정 소방대, 이건 최초 점검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먼저 이렇게 1번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겠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학교는 왜 가령 1월 6월 사이에 있다면 1월달 2월달 3월달에 하지 않고 왜 6월달까지 하게끔 완화시켜주는가. 학기초는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그런 사정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 왔는데, 그러니까 강의는 여러분 다른 학원 강의를 참고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나 이런 것만 참고하실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관리사로서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 또는 경영을 하고 계신 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일부 소방기술사들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들 폄하하고자 아니라 실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이죠. 하나의 대지 경계선에 두 개 이상의 자체적인 대상 건축물이 있다. 근데 며칠 전에 어떤 건물을 갔는데 두 개가 있어요, 건물이. 근데 하나 주소는 똑같아요. 이 말은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있다. 주소가 똑같아요. 근데 A라는 건물, B라는 건 보호소가 따로 따라.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따로 따릅니까? 주소가 똑같은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자, 그 전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여기에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의 대지 경계선의 주소는 하나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 그냥 보고서는 하나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1번부터 뭐 80번까지 건물인데 보고서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제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의 자체점검 대상이라면 전남대학교 또는 서울대학교 또는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런 식으로.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이 건물 하나하나가 수십 개 있지만 용도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다녀온 제 현장 바로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는 왜 A라는 자체적인 대상, B라는 자체적인 대상 이렇게 돼 있냐. 이게 또 이 부분을 이게 좀 나타내고 있는. 자, B는 여기서 장애인분들이 빵을 제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었습니다. 자, A는 그냥 노이자 시설이었어요. 다릅니다. 용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의 주소 안에 있다 뿐이지 용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자체적인 대상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A나 B 중 사용 승인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연도, 사용 승인이 가장 빠른 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고 이게 막 2003년이라면 가장 빠른 연도니까 2000년 이걸 기준으로 이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이게 그래서 3월달이었고 이게 5월달이었다. 그러면 3월달에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점검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000년이고 이게 만 2010년이라면 10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실무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여기다 맞추지 않고 여기다가 맞추는 경향입니다. 실무에서는 관에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의미 파악을 정확히 하시면 돼요. 이거. 자, 공공기관 넘어가고 공공기관은 이제 외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 특히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자, 용도 변경도 보시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별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아까처럼 기존 부분은 원래 하던 대로 자체점검 진행하고 증축, 용도 변경된 또 신축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재조정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건물이 이렇게 한 개 있었는데 하나를 완전히 별개로 연결되지 않고 했다면 이놈이 B라는 건물이 이놈이 A라는 건물이 당연히 B라는 건물은 최초 점검하고 이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점검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중축된 경우에도 별개로 보는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하물며 따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다음 해부터 최종하고 다음 해부터 할 때는 같은 달에 시행할 수가 있겠죠. 자, 점검인력 표시 기준이에요. 이것은 어차피 문제풀이 다 할 거고 일단 넘어갑니다. 거리 개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거리 개수가 이 분자를 증가를 시켰죠. 거리에 따라서. 그랬죠. 0.5km마다 0.02 즉 2%씩 증가가 됐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A라는 건물 점검과 B라는 건물 가는데 A부터 B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를
5km로 나눠가지고 5km 0.02 할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할증을 해주면 필요하는 건물 면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가는 만큼 점검을 더 시간을 허비한다 해서 면적을 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자를 키우지 않고 점검 한도 면적분의 점검 면적이 바로 점검 일수잖아요. 점검 한도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자, 예전에 2분의 2에서 거리계수 때문에 2분의 3이 됐다. 그럼 이것은 50%가 증가했죠. 자, 그런데 똑같이 이건 1이 증가했는데 1을 축소하면 1분의 2가 되어버리죠. 2분의 2에서 1분의 2가 되니까 100% 증가해버려요.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리계수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된, 관리사가 그래서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관경이 점검하는 경우가 셀프 점검을 말하는데 상급 대상물이죠. 자탐이라든가 가인 스프링클러.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올해부터는 또 이게 들어왔어요. 자, 반드시 이 관계인 1명하고 보조 점검 인력 2명을 반드시 서류에도 넣게 박혔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 점검 인력을 업체 소속의 소방기술력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한 겁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허위 점검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어디까지나 정말로 도와주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다 해주고도 관계인하고 사진 같이 찍고 안내하며 설명하면은 그런 것은 괜찮겠죠. 아예 관계인은 나오지도 않고 업체 기술력 한 2명 정도만 나오죠. 또는 3명 나와가지고 했을 때 안 되겠죠. 여기 입화되니까 이게 안 나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 소방 대상물 규모와 점검일,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것들인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이냐. 자, 50층 이상이면 특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파트면 안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특급이 아닌데 성능 위주 설계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제한계 복합 건축 광주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급이 아닌데도 오히려 보조 점검 인력을, 그 다음에 주된 점검 인력 굉장히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법의 모순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일반 관리업체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며칠 뒤에 이 건물 또 들어갑니다. 광주에 있는. 근데 특급은 전문 관리업체만 점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검에 들어가는 주 보조 점검 인력 이렇게 또 이 일반 관리업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 이게 좀 법의 어떤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나중에 딱 보고요. 자,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에서 범위는 이게 나와서 제가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드시 특급이 아니어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에. 그쵸?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있잖아요. 15만 제곱미터인 경우에 특급이 됩니다. 여기는 10만 제곱미터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이것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법규가 여기저기 산만해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죠. 상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빠지게 되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어 소방안전관리에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선임할 수도 있고, 주로 근데 종업원이라든가 건물에 상주하는 분들 소방안전관리 선임하죠.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또 추가로 둬야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숙박시설 같은 경우. 제가 다음부터는 카메라를 끄고 갈 수도 있어요. 카메라 글씨를 가려가지고 못생긴 얼굴을 자꾸, 얼굴이 많이 탔어요. 퇴근하고도 지금 거의 한 2-3시간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혀가 안 풀려가지고 알라라라 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고, 자, 이
특정 소방대상 소방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좀 구하기가 힘들다. 업체 직원 좀 저한테 전화 오시고 거래처에서 좀 선임 좀 해달라 하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업체 4대 보험 들어가 있고 자격증 등록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방안전 관리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물이라면 업체가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소방안전 관리자는 반드시 건물 측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고 정확히 이해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떤 경우에도 업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이에요. 대리가 아닙니다. 대행. 머슴이란 거죠. 업무 대행이에요. 그래서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A라는 건물이 있다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 관리자는 반드시 관계인이 선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냐? 업무 대행 할 수 있다는 소방안전 관리자, 여기 보시면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업무 대행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업체 업무 대행하고 있는 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 대행 감독자를 선임을 하면 소방관리 선임자 그 업무 대행 감독자는 또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나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자, 이 양 보시면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으로 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 소방안전관리 겸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 이 업무 안전관리와 겸용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최근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용할 수가 없어요. 전기안전관리와 소방안전관리를 겸용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근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을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 1급 이상 특정 소방 대상은 겸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급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실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1항 요거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 선임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 즉 대한방제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거 이 말이 없잖아요.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선임되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또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은 항상 우리가 실무도 그렇고 법령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 적용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필드 나오시면 금방 아실 거, 보조 인력으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다 아시겠지만, 자, 항상 실체법과 법제 자체가 그렇게 나눠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법이 이렇게 형식인데 이것을 절차법이랍니다. 절차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모든 법 체계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실체법, 민사법, 형사법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그다음 형사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뭐 신체다 유형령 행사로 남을 폭행한 자, 뭐 이런 자, 구속요건. 이게 바로 형사법이라고. 그럼 이런 자들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공소를 하고 기소를 할 것인가, 재판을 어떻게 유지할 까, 이게 바로 절차법,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 즉 형사법.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바로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관계법령도 다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실체법, 절차법. 자, 그러면 이제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으로 돌아옵시다. 어떤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럼 소방안전 무조건 선임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해놨는데 이 사람이 퇴직하거나 죽거나 건물에서 이사가거나 나갔어요. 그러면 새로운 또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이것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30일 내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체 사유예요. 실체 사유. 근데 이게 법 체계가 참 묘하게도 규칙에 나와 있어요. 소방시설법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절차적으로 선임을 실체적으로 했으면 절차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뭐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완성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절차란 겁니다. 14일 이내에 이렇게 소방연구자 선임해서 바뀌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4일 이내. 이것은 또 시설법 시행령에 또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비판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는 30일 내에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고 선임을 했다면 절차적으로 14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업체에 업무대행 의뢰가 들어올 때 자, 그리고 이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물은 자, 여기서 같이 정리합니다. 겸할 수 없다는 것은 1급 이상 특정 소방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겸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1층 이상 건물, 그 다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대표적으로. 그 다음 또 하나 있고. 자, 그런데 업무 대행이 가능한, 즉, 제3항,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물은 특급은 안 돼요. 근데 1급도 안 되면 이거랑 체계가 똑같아지는데 1급이 전부 다 안 된 게 아니라 세모예요. 1급에서 11층 이상 건물이면서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1급 중에서. 그러니까 11층 이상 건물이면 1급이 되잖아요. 근데 1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5,000제곱미터가 안 되면 업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층 이하, 즉 10층, 9층, 8층, 7층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2급 대상물 있고 3급 대상물 있잖아요. 당연히 이것들은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업체가 업무대행 해주시죠. 이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떤 경우에도 업체에서 대신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소방안전관리자 이 자격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1급이랑 1급 자격증, 2급이랑 2급 자격증, 3급이랑 3급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나 그냥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업체를 업무대행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지휘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된다. 그 지혜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1급 중에서 1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과 나머지 2급, 3급은 업무대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핵심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이걸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법규 제가 이거 다 찾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것들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제가 해놨어요. 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화재 예방법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 이것은 겸임이 안 되는 거예요. 특급 1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이 가능한 건물은 이 3급 되고 당연히 2급도 되고, 자 1급 전부가 되거나 안 되는 게 아니라 1급 중에서 연면적 15,000m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은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 15,000m 미만이면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뭐 12층, 13층, 14층 건물들은 당연히 또 업무대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경제 원리지만 비즈니스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업무대행이 되냐 안 되냐는. 그쵸? 이해 되신가요,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대행 할 수 있는 거에다 적어놨어요. 업무대행 여기 다 법규 시행령이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점검은 절차인데 이것은 생략하고, 여러분 이거 뭐 시험에 식대는 1만원 이하로 한다 뭐 이런 거 안, 근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점검을 한다 연락드리기 뭐 이런 것들. 오늘도 제가 이제 참 착한 직원인데 좀 약간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한 보름 전부터 현황판에 오늘 점검으로 적혀서 갔더니 수신기가 있는 그 실 임차인분이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하고, 월요일은 아예 장사를 안 하세요 원래부터가. 근데 거기 담당하는 월간 팀장이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고 가서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 외관 점검하고 펌프도 성능 시험도 못해서 수신기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 피난 기구라든가 피난 동선 이런 거, 피난 통로 이런 거 하고 또 목요일날 또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자, 아무튼 그렇고 중점 점검상 나중에 보겠지만 업체가 점검하면서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 발견하면 뭐라고 됐냐면 즉시라고 됐어요. 즉시 고지할 거. 고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그냥 300만원 벌금이고, 자, 고지를 받은 관계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으면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아요. 여기는 지체 없이죠. 펌프가 고장나는데 즉시 고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체 없이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사회통념상 어떤 이 지연 없이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라는 거예요. 사회통념상 지연하지 말고 빨리 해라. 지체 없이. 뭐 견적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현장 상황을 봐야 되니까 즉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고지는 즉시 가능하니까 표현이 법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방교는 진짜 너무 꼼꼼하게 해요.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다 도와줍니다. 도와준다니까 펌프 제가 다 돌리고 직원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시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가 며칠 전에는 정말 최고로 많은 현장을 갔다 왔는데 11개가 있더라고요. 11개.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 한 명 수신기고 7명이 갔습니다. 7명이 다 이걸 잠그고, 그 다음에 다 잠근 또 직원은 성능시험 배관에서 이 하나를 또 다 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는 열어야 되니까. 그 성능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차절 압력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자동기동 확인합니다. 자동기동. 자동으로 동력제만 딱 놔두고 이 압력 챔버 가가지고 이쪽 개폐부로 잠그고,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여기 공기변 열고 여기 물을 쭉 빼면 압이 떨어지면서 보조펌프 돌고 그 다음 주펌프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다 아시죠? 뭔 말인지. 이것도 모르시면 지금 점검 쉬우면 다 할 거지 뭐. 우리가 디프렌지 설정 값에서 이 자동기동을 다 하잖아요. 보조가 먼저 도는지 주가 먼저 돌거나 아예 안 돌거나 하면 안 돼.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동으로 돌려놓고 핸드로 해놓고 차절 압력 확인하고 릴리프협이 터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성능시험 100%점 150%점 다 확인을 하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그고 성능시험 하나씩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나면은 가만히 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딱 끝난 펌프는 나머지 한 2~3명이 또 계속 열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요. 그래야 빨리 끝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낸 사람들은 2명 정도만 있고 펌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또 올라가서 빨리 상수도도 틀어보고 외관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보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공휴일 빼고, 오늘 점검을 했다면 기산점이 다음날부터예요. 다음날. 오늘 6시에 끝나거나 8시에 끝난 경우도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점검한 날로부터란 뜻은 점검한 날 다음 날로부터라고 의미 파악을 합니다. 행정법에서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이행을 10일 동안 해라, 이런 식으로 조치 기한을 줍니다. 이때 조치 기한은 10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는데, 경미한 것은 10일, 좀 중대한 건 20일이죠. 근데 이때 이 기간은 법정 공휴일 포함된다 했습니다. 최초 점검과 똑같았죠. 60일 이내도 법정 공휴일 포함되고. 이해되시죠?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행완료 보고서를 또 작성했는데 10일 이내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또 법정 공휴일이 제외가 됩니다. 이행을 한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적절히 이용하면 기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한 40일 이상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도 소방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검 실시 후에 법적인 절차가 관리업자, 그 다음에 관계인, 그 다음에 이 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통합천재 문제 풀이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또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정리를 잘 해놨고. 자, 그런데 항상 이 연기 신청 여입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화잔존 조사도 연기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자체 점검을 연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 기간을 줬는데 이걸 또 좀 연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다르죠. 얘도 있고, 이것은 이건 실체적인 사유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차적인 것들이죠. 보통 이제 행정법 영역에서는 행정소송법 영역이 따로 있지만, 이런 소방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법 영역의 법령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이 민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완전 법 조문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중요하지, 그렇게 민법이나 형사법처럼 중요하지 않는 이 법조항들은 이렇게 하나의 법안에 이렇게 실체와 절차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검 실시 후 법적인 절차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 신고의 수정도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험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사실 여기 보시면 화자안전 기준도 강의를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다 날리게 생겼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OT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진도는 내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진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와 함께 8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아주 초보가 아닌 한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저는 갖추실 것이라고 분명히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숙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관적으로 좀 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직접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답안지 출력하셔가지고 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답안지에 실제 답안지와 같은 어떤 재질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때 좀 연습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숙제를 답안지에다가 좀 쓰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간 테스트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는 토요일날 박호수 원장이 올려주실 겁니다. 그 전부 다 저희들이 읽어보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